첫 번째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벌써 한 100만 년 지난 것 같죠? 그러나 아직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침내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 구속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양승태 구속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루어졌고, 과연 누가 양승태를 구속시켰고, 이후에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사법적폐청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말이 너무 어려운데,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적폐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법적폐, 사법농단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도 그렇고 전교조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도 그렇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다 이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KTX에 입사하면서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이 지나고 나서도 KTX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에 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이 근 10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규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제로 해고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길거리에서 많이 봐왔던, 길거리에 앉아서 싸웠던 이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강제 해고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KTX에서 처음에 신규로 채용할 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겼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강제 해고를 당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이기게 되면 가장 먼저 돌려받는 것이 바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생계비, 생활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산정을 받아서 한 명당 8천만 원 정도의, 그래봤자 한 4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2심이 지나고 나서 먼저 받게 됩니다. 이 받게 된 임금을 어디다 썼을까요? 그동안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졌던 빚들, 생활비, 생계비로 나갔던 것들을 일단 다 빚을 갚는 데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양승태가 등장하죠. 양승태 대법원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을 엎어버립니다. 즉,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2심까지 이기고 나서 받았던 그동안에 밀린 월급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자까지 붙어서요,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빚 갚는데, 그동안 밀린 생계비, 생활비 갚는데 다 썼던 돈을 어디서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결혼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다 20대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어도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이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패소를 당한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한 분이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빚만 남겨주게 되고 떠나게 돼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몸을 던지죠. 우리가 돌아보면 칼을 들고 사람의 목에 겨누는 것만, 총을 들고 쏘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내고 사실은 아주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사법농단, 사법적폐라는 끔찍한 실상입니다. 제가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쌍용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3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1명, 2명, 3명, 그리고 30명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승태를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양승태는요, 이 사법적폐라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농민들을, 우리 서민들을 생존권을 가지고 생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법적폐, 사법농단의 실상입니다. 아주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굉장히 넓죠. 최근에 보면 그 일제, 그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은 이미 다 90살이 넘으셔서 100살에 가깝잖아요. 이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재판을 미루고 연기하고 했던 것도 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있었고요.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내라는 모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 속에서 구속당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 치하에서 박근혜 독재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했던 양승태 대법원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03조에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의 부당한 압력이나 어느 누구의 협박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상식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억울하면 재판정에 가서 가려보자. 이건 뭐냐면 재판정은 최소한 상식에 기초하고 있을 거라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양승태 대법원 치하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로지 박근혜 독재 정권에 박근혜 독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 거래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자, 누가 헌정 파괴범입니까? 누가 내란범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스스로 짓밟았던 이 사법적폐 세력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했던 헌정 파괴범이고 내란범들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법농단 속에서 우리 노동자, 농민,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 국민들은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 간단하게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법적폐, 이 사법농단의 실상이 밝혀진 것은요. 작년에 지방선거 아시죠?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5월 25일 날 대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 아니라 그 재작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양승태는 대법원장직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퇴임을 한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9월이었는데 그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이 되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진상조사를 했었지만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놨던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2차, 3차에 걸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서 이것도 대법원 내의 자체 진상조사니까 빙산의 일각이었겠죠. 이것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표가 됐던 것이 작년 2018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발칵 사회가 뒤집혔죠.
지방선거 막바지기 때문에 모두가 온 사회가 다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서도 이 밝혀진 자료들을 가지고 전 사회에서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대법원 앞에 가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단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고 쌍용자동차, 전교조 선생님들도 청와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또 콜트콜텍 그 기타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이 사업장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6월, 7월, 8월 싸움을 만들어 나가죠. 그러나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명백백하게 헌정을 유린했던 이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싸움을 더 힘차게 할 수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게 될 만한 일일까? 정말 사법 적폐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 전직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거든요. 이 전직 대법원장은 대통령까지는 우리가 5달 동안 촛불을 들어서 끌어내렸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강고하고 단단한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8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작년 8월이고요.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작년 8월에 국회에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때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월, 7월, 8월 3달 동안 싸워봤는데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 싸움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던졌었죠. 그리고 그때 민중당은 2기 지도부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됐던 2기 지도부 선거에서 이상규 상임대표 후보를 비롯한, 그때는 후보였죠. 이상규 상임대표 후보를 비롯한 모든 대표단들은 우리 당원들에게, 민중당의 당원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법 적폐 청산은 민중당이 하겠습니다. 이상규가 사법 적폐 청산의 주범 양승태를 잡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선거가 끝났고요. 저는 10명에, 당시에는 9명이었는데요. 공동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바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임기를 시작하고 제가 가장 먼저 받은 전화가 바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국회의에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열심히 싸워봤는데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약간의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당에서 한번 싸워보자고 하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싸워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 단체들은 농성을 했지만 집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이 분노의 마음을, 사법 적폐 청산의 마음을 모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처음으로 국민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대법원 앞에서.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법원 앞에서 이 대법관들과 판사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규탄하는 집회는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임기 시작하고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300명 정도만 모여보면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겠다.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들에게 급하게 사발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데 당원들 한번 모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9월 1일 날 제1차 국민대회가 대법원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려 500명이 모였습니다. 한 400명 정도의 민중당 당원들과 이 수도권 인근에 그리고 사법 적폐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 100여 명까지 해서 500명이 9월 1일 날 1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승태를 그 이후로 5달 후에 양승태를 구속시키게 됐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로 사실 민중당은 이 시국회의와 함께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국민대회를 쭉 진행을 하고요. 시국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민중당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정당 연설의 차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경제, 여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민심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 민중당의 각 지역위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매일매일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민중당의 서울당원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내에 나가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양승태가 누구야? 사법적폐가 뭐야?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셨는데요. 11월 달이 되니까요. 양승태의 나쁜 놈! 사법적폐 세력은 반드시 처단해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중당 당원들께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저 멀리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 각지의 이 적폐 법관들이 다 포진해 있잖아요.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 법관을 탄핵해라. 라는 주장을 들고 전국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정당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시민들을 만나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힘이 이 얘기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 뒤에 지금 전국 8도 적폐판사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민중당이 꼽았던 양승태를 비롯한 47명의 그 판사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최근에 공소장에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양승태와 함께 공모를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숫자들은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민중당은 이 적폐판사 지도를 10월 달에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고 이 적폐판사 지도를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민중당에는 노동자 민중당, 농민 민중당, 여성엄마 민중당, 청년 민중당에 이어서 작년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으로 창당된 빈민민중당이 있습니다. 빈민민중당 당원들은요. 대부분 노점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신데요. 서울, 경기, 인천에 노점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민중당의 당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 포스터를 갖다가 자기 노점상 바깥에다가 다 붙이셨습니다. 서울에서는요. 떡볶이 하나 사 먹으려면 오뎅 하나 사 먹으려면 저 포스터를 보면서 노점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튀김 먹으면서 순대 하나 찍어 드시면서 말씀하셨죠. 양승태 사법 적폐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수많은 불길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힘들이 첫 번째로 결실을 맺은 것은 바로 11월 19일 날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적폐 판사들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에 이르렀죠.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원래 개혁적이나 진보적인 조직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들에서 자체적으로 법관들, 판사들의 대표를 뽑아서 이들을 다 모으면 109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대법원장에게 자문을 하는 기구로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이 판사들의 입장에서 자기 동료 판사들이잖아요.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판사들에 대해서 적폐에 연루된 판사라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5만 5천여 명의 민중당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탄핵 얘기 잠깐만 더 해드릴게요. 박근혜를 탄핵하면서 우리는 많은 학습을 했는데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일단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면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그래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절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는 당연히 급이 낮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판사 개개인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판사도 당연히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쫓겨나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 대한민국 70년의 역사상 대한민국의 판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탄핵을 당한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판사는 그렇게 깨끗했단 말이야?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도 당장 떠올려 보더라도 독재 정권에 부역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수많은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판사들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판사 탄핵 조항은 그냥 법조문에 있는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민중들의 힘이, 국민들의 힘이 그만큼 강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데요. 엄청 억울할 겁니다. 저는 그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걸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양승태 전의 대법원장들은 다 깨끗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정권 치하에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치하까지 쭉 왔던 이 판사들, 이 대법원장들도 다 정권에 부역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을 단죄할 만큼의 우리들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까지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수준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판사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승태 네가 잘못한 것이 이전의 대법원장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그런 너도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돼. 양승태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함께 부역했던 판사들 모두가 재판을 거래했던, 헌법을 짓밟았던, 그리고 우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너희 판사들, 나쁜 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6명, 7명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정당은 10명 명단을 내기도 하고 민중당은 40명이 넘는 판사를 내기도 하고 공소장에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탄핵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되는구나.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주의라는 것이 공고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지금까지처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안 받는 그런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아니야. 나도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어. 판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국회에서 판사 탄핵 과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굉장히 더딥니다. 양승태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판사 탄핵에 대한 논의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 민중당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적폐 판사를 탄핵하자,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법관 대표회의 이후에요. 광화문에 민중당이 꾸렸던 이 사법적폐 청산 천막이 국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국회에서 적폐 판사 탄핵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국회 앞에는 그러나 천막을 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한겨울이잖아요. 11월 중순인데요. 그래서 국회 앞에는 천막을 못 치고 그냥 가판만 깔고 사람들이 그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았습니다.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해라. 이 와중에 국회 앞에서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28일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민변, 우리 변호사님들을 비롯해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28일 얘기예요. 그때 물어봤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변호사님, 도대체 양승태는 언제쯤 구속이 되겠습니까? 이 적폐 판사들이 국회에서 언제쯤 탄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왜? 이제 우리도 천막 좀 접어야 되거든요. 한 석 달 동안 이 엄동설안에 천막 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이기고 이 양승태 구속시키고 좀 정리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설 전에는 가능할까? 연말에는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양승태 구속이나 적폐판사 탄핵 이전에 석 달 전만 하더라도 9월 1일 날
처음으로 1차 국민대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법조계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으니까 싸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옳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사법부의 권력은 아주 안에 단단하게 고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을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적폐판사를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논의를 실제로 하는 데까지 성큼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민중당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서 양승태를 꼭 구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죠. 3차 국민대회 때는 우리 민중당 당원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10월 20일이었거든요. 이때가 국민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중당 당원들 2,000명이 서울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죠. 사법적폐를 청산하자.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때가 아마 대중적으로는 가장 분수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적폐, 사법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검찰과 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길을 걷는 것도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당시에 세간의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민중당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검찰도 검찰에 명운을 걸지 않고서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의 사법적폐 청산 운동을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중당이었잖아요. 민중당 조금만 더 잘해라. 민중당 좀 더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검찰 안에서조차 있을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양승태 구소로 갔죠. 이제 1월 23일 당일 서울구치소 앞으로 저와 함께 이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날이 양승태가 구속됐던 날인데요. 그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민중당의 중앙당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거든요. 과연 양승태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양승태 구속 투쟁을 위해서 오임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법조계에서도 들어봤는데요. 99%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구속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영장이 제출되었을 때 과연 양승태가 구속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일날 7시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었고요. 그 촛불이 마치고 나면 양승태는 아마 5시경 정도에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농성이 아니라 이제 기자회견을, 촉구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7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갔다가 이제 이동을 하려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8시, 9시 정도 됐는데요. 와, 갔더니요.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승태 구속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구속이 안 되면, 결과가 나오면 구치소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민중당의 당원들과 함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지난 5개월 동안 싸워왔던 양승태에 대한 예의상으로라도 가서 맞아줘야 된다.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갔죠. 그랬더니 이미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대한애국당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앰프들을 담아는 빠방하게 설치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막 생중계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들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이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대법원장님 양승태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그 옆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현수막을 하나 펼쳐놓고 사실은 뒷얘기를 좀 해드리면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서 구속 기각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같이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수막을 한쪽에 접어두고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놓고 민중당 당원들과
그리고 의열단을 비롯한 시민들과 20여 명이 한쪽에서 그 대한애국당의 거대한 물량 공세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나팔관 방송차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리고 차마 사실은 떠올리면 이 분노스러울 정도로 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양승태 구속 안 될 건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시시때때로,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규탄하고 있는, 촉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고 조롱하는 발언들도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앰프를 2개를 준비해 갔거든요. 민중당, 중앙당의 앰프가 2개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앰프 하나가 꺼졌어요. 또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꺼졌어요. 급하게 이제 인근에 있는 경기도당에 요청을 해서 앰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있다 또 꺼졌어요. 서울시당에 요청을 해서 앰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한 5시간을 버텼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정확하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때는 앰프를 아끼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프를 꺼놨다가 잠깐 했다가 꺼놨다가 이러고 있는 그 와중에 새벽 2시에 갑자기 앞에 계신 우리 당원 한 분이 양승태 구속됐대요! 라고 딱 얘기를 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오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속보를 봤더니 양승태 구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심경은요. 정말 추웠거든요. 발도 다 꽁꽁 얼고 한 자리에 5시간 동안 서가지고 저는 또 저녁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추운데 5시간을 버티고 또 거대한 대한애국당 무리들에 맞서가지고 딱 5시간을 버텼는데 양승태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기분이 막 지금 생각해도 짜릿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바로 만세삼창을 부르기 시작했죠. 양승태가 구속됐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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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순간이요. 구치소 앞에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양승태가 구속됐으니 구치소 앞으로 걸어 나올 사람은 없잖아요. 이 수많은 카메라들이 우리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대한애국당에서는 그전까지 쩌렁쩌렁하게 이 음양, 폭탄을 퍼붓던 이들이요.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10분 정도 동안 정신없이 사법적폐청산, 양승태 구속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사진들이, 그 영상들이 다음날 실시간으로 그때부터 모든 언론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던 건 양승태 구속과 동시에 실검에 함께 올랐잖아요. 민중당 환호. 수많은 국민들이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양승태는 구속됐고 양승태 누군지 알겠는데 민중당은 뭐야? 라고 하면서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보면서 사진을 보셨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구치소 앞에는 딱 2세력밖에 없었거든요. 양승태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대한애국당의 세력과 지난 5달 동안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양승태 구속을 해서 노력해온 우리 민중당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실검에 올라간 거예요. 양승태 구속과 민중당 환호. 이제 세간의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민중당을 알게 됐을 겁니다. 양승태 잡겠다던 민중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구나. 양승태 잡은 민중당. 이것은 이제 우리 2기 민중당의 첫 번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민중당에 대해서 신뢰의 눈빛을 보냅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300명 중에 국회의원 1명 있는 정당이지만 단단한 정당이구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당원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지난 5달 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저도 사실 그때부터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전국에서 힘을 모으면 못 해낼 일은 없다. 앞으로 우리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촛불을 우리가 몇 달 동안 든 줄 아세요?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겨울로 넘어오면서 그 엄동설 안에 5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 양승태를 구속시킬 때도 5달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일은 시작입니다. 대통령급에 준한다는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사법적폐청산, 70년이 넘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왔던 이 사법적폐를 하나하나 드러내는 첫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엇보다 이 사법농단 세력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목숨까지 잃었던 수많은 단체들, 지금 한 20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법 적폐 세력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다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판결을 엎을 수 있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삽을 떴던, 첫 걸음을, 첫 문을 열어젖혔던 이 사법 적폐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권력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3대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또아리를 틀어왔던 이 적폐 권력들은 입법, 행정, 사법에 다 단단하게 자기 그 적폐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우리는 하나씩 부셔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독재자를 탄핵시킴으로써 행정이죠. 행정 적폐를 일단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우리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만, 일단 행정 적폐에 대해서는 우리는 깔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손을 댔던 게 바로 사법 적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당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킴으로써 사법 적폐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입법 적폐가 남았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탄핵시킬 때 촛불 들었을 때 우리가 1,8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결국 탄핵에 성공했지만,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박근혜와 더불어서 국회도 해산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직전에 2016년도에 바로 몇 달 전에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잖아요. 박근혜와 함께 공범이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20여 명이나 국회에 있거든요. 300명 중에서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혁명 때 우리가 요구했던 수많은 개혁 입법 과제 중에서요,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아주 다양한 요구들을 했는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최저임금 1만 원. 기억나시죠?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두 번째가 바로 선거 연령을 지금의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존권적인 문제에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봤거든요. 두 가지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요, 지금 적폐의 온상입니다. 이 입법 권력을 한번 물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리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시원스럽게 입법으로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정과 사법에 이어서 입법 적폐를 청산할 시간을 지금부터 내년 총선으로 재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총선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3대 권력 중에서 두 가지의 권력을 청소를 하고 마지막 권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깔끔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년 총선의 의미고요. 그 전초점이 올해 4월 3일에 있는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입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는 두 군데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 다 경남인데요. 창원, 성산과 경남, 고성, 통영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민중당은 창원, 성산에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짓고 가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이야말로 진보정치, 노동자 직접 정치의 1번지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신생진보정당이 재선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곳도 바로, 당선됐던 곳도 권영길 의원, 전 의원 기억나시죠? 이곳 창원 성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성산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우리 진보정치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뜻이 깊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첫 전초전을 민중당이 멋지게 치러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적폐를 청소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적폐 청산 투쟁을 승리하셨던, 양승태를 구속시키셨던, 기어이 마침내 구속시켰던 우리 5만 5천 명의 민중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중당을 지지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국민 여러분, 우린 이제 4월 3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뛰어주십시오. 그럼 우린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민중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유튜버가 되기를 결심했던 저의 첫 번째 이 동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수많은 국민들을, 시민들을 만나 나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만납시다.